오래된 글자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 상식 밖의 고사성어를 통해 익숙한 고사성어가 품은 낯선 이야기, 수천 년의 지혜가 내 것이 되는 재미있는 옛말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겨우 살아남다. 9번 죽고 1번을 못 산다 해도 후회는 없다. 구사일생은 말 그대로 9번 죽다가 1번 살아나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결국은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한자에서 숫자 9는 가장 큰 수인 최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사는 꼭 9번이라기보다 죽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원래 모든 생명체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음으로 일생일사한다. 이와 대조되게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나 어려움에서 살아남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죽다 살아났다거나 가까스로 살아났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죽음의 버금가는 극한의 위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안도할 만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사실 구사일생은 행운이나 안도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슴 가득 차오른 억울함에서 비롯된 말이다. 중국 단오절의 유래가 된 사람이 있다. 그는 구론이라는 인물로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이었다. 초나라의 유서 깊은 귀족 집안 출신인데다 뛰어난 재능과 수려한 외모까지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무슨 억울함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구론은 당시 왕이었던 회왕의 신임을 얻어 삼려대부라는 직책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삼려대부는 당시 초나라의 3대 왕족을 관장하는 높은 관직이었다. 구론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구론의 순탄함도 딱 여기까지였다. 남의 능력을 질투하는 이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데 당시 궁정의 일부 대신들이 구론의 능력과 왕의 총애를 시기해서 왕에게 구론을 헐뜯는 말들을 꾸며내서 거짓 비방을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비방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왕은 결국 소인배들의 말만 믿고 구론을 아예 나라 밖으로 추방시켜버렸다. 구론 앞에 길고도 험난한 길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이 인생의 찬란함은 짧았고 긴 시련이 시작되었다. 거짓 비방을 믿은 왕과 버림받은 신하. 구론은 회왕의 재위 기간 동안 나라 밖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다. 구론이 국외로 추방당해서 유랑의 세월을 보내는 중 회왕은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외교 전쟁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서 결국 타국에서 객사하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왕의 주변에 아첨꾼들만 들끓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회왕의 아들인 경양왕이 즉위했다. 경양왕은 외국을 떠돌던 구론을 불러들여서 중책을 맡겼다. 아버지는 내쳤지만 아들이 복귀시켰으니 새 왕의 등장으로 구론의 재기는 물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론을 신임하는 듯했던 경양왕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구론을 헐뜯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를 국외로 추방했다. 두 번째 축출이었다. 구론은 왕과 조국에게 2번이나 버림받았다. 게다가 버림받은 이유도 객관적인 근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정에 가득했던 소인배들의 농간과
그들을 믿은 왕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는 것쯤은 불 보듯 뻔하다. 남방의 대국이었던 초나라는 회왕에서 경양왕을 거치는 동안 국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오래지 않아 결국 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왕조 말기에는 어리석은 지도자인 혼군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사회적인 혼란이 왕을 어리석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왕이 무능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기가 무색할 만큼 정형화된 양상이 반복되었다. 설령 왕이 무능하고 어리석다 해도 현신과 충신이 있어서 도절을 하면 그런대로 위기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조정의 현신과 충신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혼군 곁에는 항상 소인배와 간신이 진을 치며 왕의 눈과 귀를 가려서 판단력을 흐렸다. 이런 이유로 예로부터 왕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 본인의 정치적 능력보다 중요하게 꼽는 것이 충간을 구별하고 인재를 적절하게 쓰는 용인의 능력이었다. 2번이나 내처진 구론의 처지는 참담했다. 더 이상 돌아갈 나라도 없고 돌아간들 반겨줄 리도 없었다. 떠도는 신세에 고립무원의 고독감이 몰려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론의 마음에 피어난 것은 억울함과 염려였다. 억울함은 충정을 바쳤지만 쫓겨난 것에 대한 분노였고 염려는 위태로워진 조국에 대한 애정이었다. 이제 구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가슴속의 억울함과 염려를 글로 풀어내는 것뿐이었다. 원래 문장력이 뛰어났던 구론은 축출당하기 이전에도 다른 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 작성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한 구론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울분을 쏟아냈다. 당연하게도 그는 추방당한 후에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들은 그의 대표작이자 중국 문학의 대표작이 되었다. 구론은 답답하고 처절한 심정을 표현했다. 길게 탄식하고 눈물을 닦아보지만 고난 많은 인생은 슬프기 그지없다. 내 마음은 선하기 때문에 비록 9번 죽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구론은 왕과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를 몰라주니 죽고 싶을 만큼 억울했다. 그렇지만 후회는 없었다. 끝갓 어리석은 소인배들로 인해 고결한 뜻이 꺾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선하고 고결하다. 구론이 비록 9번 죽을지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고 한 말에 대해서 후대의 많은 연구자들이 각자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중 유령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비록 9번을 죽고 한 번도 살아나지 못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소의 원문에는 구사만 있고 일생은 없지만 유량의 풀이에서 일생이라는 표현이 더해져서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나왔다. 구사일생은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죽어도 후회 없다는 뜻이다. 그는 진심과 충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억울함과 그럼에도 마음 바꿀 뜻이 없다는 굳건하고 고결한 의지를 글로 남겼다.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소의 구절은 구론의 성격과 생애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문장이다. 구론은 결국 스스로 강에 빠져 생을 마감했다. 당시 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구론을 물에서 건져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에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모 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단호의 유래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비록 쫓겨났을지언정 조국에 대한 불변의 애정을 품었던 구론을 지금도 애국 시인으로 칭송한다. 구사일생이 현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무사히 빠져나온 행운을 뜻하는 말로 쓰이지만 살아생전 구론은
행운의 정반대편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죽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소신과 신념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선한 마음과 고결함이 있었기에 당당했다. 화가 치밀어 글을 쓴다. 구론 사후에 그의 행적을 평가하는 후대의 의견은 크게 양분되었다.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옹호하는 쪽과 죽음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비판하는 쪽이 있다. 그 중에 구론을 깊이 이해했던 역사가가 사마천이다. 사마천은 구론의 전기를 쓰면서 그의 고결한 인품은 해와 달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고 칭송했고 그가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작품을 남긴 것을 발분저서라고 했다. 발분저서를 풀이하자면 가슴에 맺히고 응어리진 것이 있지만 풀어낼 길이 없어서 글로 쓴 것이다. 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책을 썼다는 뜻이다. 구론의 심정을 꿰뚫은 표현이다. 그리고 발분저서는 예술 창작의 동기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구론은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기록해준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부엌 끝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았을까. 사마천은 발분저서로 구론의 심정을 헤아리는 동시에 구론을 모함했던 소인배 이름도 기록하였다. 대부 상관근상이라 하여 직책과 이름이 지금껏 전해지니 역사의 오명을 남긴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상관근상은 질시와 욕심에 이끌려 구론을 모함했다. 무분별한 비방은 분노를 넘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에 대한 말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소인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군자나 대인배는 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소인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항상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대중추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평생에 몇 번쯤은 소인배 같은 짓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한다. 특히 집단적인 심리에 휩쓸려 남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로 인한 심각한 상처와 괴로움, 악영향은 내가 아닌 타인의 몫으로만 남겨진다. 익명성에 숨어서 하는 나의 필설이 누군가의 억울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해도 현대 사회의 대인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전성시. 집 앞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더 많은 사람을 모은다. 요즘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 앞에는 많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늘어선 줄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 많은 손님들을 대하는 주인도 대단해 보인다. 외진 동네의 작은 가게일지라도 이름난 집 앞은 늘 시끌시끌 사람들로 붐빈다. 문전성시란 대문 앞이 시장을 연상케 할 만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문전성시라 하고 중국에서는 문정약시라고 하는데 대문과 마당이 마치 시장처럼 사람들로 붐빈다는 뜻은 똑같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므로 문전성시는 성공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사람들을 집 앞으로 몰려들게 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잘생긴 남성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제나라의 축이라는 미남이었다. 축이는 이미 미모로 충분히 이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또 다른 미남이었던 서궁과 자신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아내와 첩과 친구에게 서궁과 자신 중에 누가 더 미남인지 물었는데 세 사람 모두 취기가 더 미남이라고 답했다. 사실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대답이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들 돌아오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쯤은 취기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취기는 직접 확인하고자 서궁을 만나러 갔다. 서궁을 만나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그의 눈에는 서궁이 훨씬 잘생겨 보였다. 취기는 이미 나라에서 손꼽히는 미남임에도 남과 미모를 견주어 보고 자신이 모자라다고 느낀 것이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미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든가 아름다움은 각자의 매력에서 나온다는 말 따위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러자 곧 취기는 세 사람의 칭찬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미남의 외모 경쟁심에서 비롯된 상황 판단. 취기는 아내와 첩과 친구가 모두 자신을 더 잘생겼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첩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친구는 내게 부탁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아부를 한 것이다. 취기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아부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한 집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한 나라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당시의 왕인 위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고 입에 발린 칭찬보다는 뼈아픈 충고와 비판, 간언이 같이 있으니 나라 운영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쯤 되면 취기가 단순히 겉모습만 미남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이치를 다른 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현명함과 추진력까지 갖춘 진짜 멋있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위왕 역시 취기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왕령을 내렸다. 내게 직접 간언하는 자에게 상등의 상을, 상소를 올려 간언하는 자에게 중등의 상을, 거리에서 나를 비판하여 내 귀에 들리게 하는 자에게는 하등의 상을 내리겠다. 왕령이 발표되자 왕궁의 문과 마당은 간언을 하러 온 사람들로 저작거리처럼 가득 찼고 상소도 물밀듯이 올라왔다. 위왕은 합당한 의견은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정치를 개혁했고 결국은 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 왕령 선포 약 1년 후에는 더 이상 비판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민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쓴소리를 듣기는 의외로 어렵다. 문전성 씨는 외모 경쟁심이 강했던 남성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의외의 성과를 가져왔다. 취기와 위왕의 이야기는 아부를 멀리하고 비판과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의 힘, 즉 언로를 열고 소통할 때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소통은 말처럼 쉽지 않다. 수평적 관계에서조차 소통은 의외의 장벽에 부딪히며 사소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막상 해보면 간단치가 않다. 하물며 수직 관계에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구나 봉건사회의 왕이 자발적으로 귀를 연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래서 상급자의 면전에서 옳은 소리를 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간언 한 번 했다가 목숨을 잃은 역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위왕도 직접 간언하는 자에게 가장 높은 상등의 상을 내린 것이다. 취기는 자신을 최고 미남이라 치켜세우기만 한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서 아첨과 간언을 구별해냈고, 위왕은 밀물처럼 몰려오는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모든 지도자가 위왕이나 축이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문 앞에 늘 구름처럼 늘어선 사람들이 죄다 비판과 충고의 말을 쏟아내도 귀 기울여 들으려면 듣는 사람에게 넓은 도량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집 앞으로 몰려들게 하는 능력은 여기에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능력을 갖춘 자는 극히 드물었기에 추기와 위왕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다. 아첨과 간언을 판별하는 능력. 문전성 시의 원래의 뜻은 비판과 충고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소통 능력이다. 그런데 이 뜻과 달리 문전성 시와 관련한 다른 기록도 있다. 한해 애제는 우매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다. 외척이 정치를 농단하는 와중에도 미소년과 쾌락에 빠져 국사를 외면한 대표적인 혼군이었고 한말기의 혼란을 초래한 지도자로 꼽힌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리석은 애제에게도 충정을 다하는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명문가 출신으로 왕실과 인척 관계에 있던 정숭이라는 인물이었다. 정숭은 애제에게 충정을 다해 간언을 했다. 그러나 정숭이 수차례 간언을 해도 애제는 듣지 않았고 아첨에 능한 조창을 가까이 했다. 충간을 분별하지 못한 것인데 중국 역사에서 왕조의 비극은 대략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애제가 우매하다는 평가를 받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평소 정숭의 강직함과 인품을 시기했던 조창은 지금이 정숭을 제거할 적기라 판단하고 애제에게 말했다. 정숭이 궁 밖의 왕실 종친들과 자주 왕래하며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으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 말로 애제에게 의심의 주머니를 던져놓았다. 애제는 정숭이 왕실의 친척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귀족들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고 충직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과 왕래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향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고 정숭을 불러 문책했다. 그대의 집에 시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데 그들과 모의하여 나를 해하려 하는가? 아닙니다. 신의 집 대문 앞이 시장 같을지라도 신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부디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정숭이 자신의 마음이 물과 같다고 한 것은 투명한 물처럼 보이는 그대로일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집 앞이 아무리 시장처럼 시끌벅적하다 해도 자신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맑은 물처럼 한결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제는 이 말을 믿지 않고 정숭을 하옥시켰고 결국 정승은 옥사했다. 충신의 간언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왕의 대응, 그 전형이었다. 세력이 커지는 신하와 그를 바라보는 불안한 군주. 정숭은 충심을 다했지만 죽임을 당했다. 정숭에게 문전성시란 죽음을 초래한 발단이 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숭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왕이 그를 죽였을까? 정숭의 집 앞이 문전성시였던 것은 그가 훌륭한 인격자였기 때문인데 애제는 그가 세력을 형성하여 자신을 위협할까 두려워서 진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조창의 말만 믿고 결정을 내렸다. 애제의 입장에서도 현명한 판단은 어려웠을 것이다. 정숭의 말과 자신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이다. 정숭은 깨끗한 물과 같은 진심을 부르짖었지만 막상 정숭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의심의 싹은 피어났다. 정숭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애제 자신에게 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판단해야 했다. 정승은 물과 같은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했을까? 그렇다면 애제는 정승의 말을 믿었을까? 정승을 모함한 것은 조창이었다. 애제가 조창을 멀리하지 않는 한 정승이 무슨 행동을 했든 모함은 계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승의 입장에서 보면 문전성 씨는 독이다. 애제를 각성시키고 나라의 보탬이 되려 했던 선인은 묵살되고 오해를 받았으니 말이다. 정승의 이야기는 아무리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한들 최고 권력자의 시기를 받으면 결말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을 잘 다스려봐도 권력자의 미움을 사면 죽음을 당한다. 이 경우 문전성 씨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문전성 씨는 양날의 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대이다.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시기와 질투는 덤이고 SNS 세상에는 수많은 댓글과 의견이 넘쳐난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인신공격이나 감정의 배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들부터 애정어린 비판과 대중추수적인 칭찬의 말들까지 마구 뒤섞여 있다. 얼굴 없는 말들은 검의 양날이 되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집착해서 그 의도가 무엇이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봐 주기를 원한다. 이 상황이 마치 오늘날의 문전성 씨 같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일종의 줄세우기가 된다. 우리는 줄세우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몰려든 사람들로 세력을 만들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한 채 그 힘으로 이권을 나누어 소수의 배만 불리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일은 사람이 좀 모여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 자체의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관건은 모여든 사람들의 힘, 즉 결집된 집단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가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의 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가 삶의 많은 것을 좌우한다. 두 이야기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신하의 문전성 씨에 불안해했던 애제에게서 앞서 본 위왕과 같은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추기는 가까운 세 사람의 미모 칭찬도 실상은 아첨이라고 여겼고 애제는 아첨과 충언도 분별하지 못했다. 위왕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로 문전성 씨를 이루었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 애제는 신하의 주변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 충신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추기와 위왕은 문전성 씨의 긍정적 효과를, 애제와 정승은 역효과를 보여준다. 문전성 씨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온전히 힘을 가진 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 결국 판단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말과 의견이 쏟아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말들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일거수일투족.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 그대의 작은 손짓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일거수일투족이란 손 한 번
들어 올리고 발 한 걸음 옮긴다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일컫는다. 흔히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처럼 사소한 행동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거나 주시한다는 뜻으로 쓴다. 행동을 일일이 구속당해 옴짝달싹 못하는 압박감까지 느끼게 될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이 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부탁해야 했던 대문호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한유는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가다. 한유가 쓴 문장의 매력은 뚜렷한 주제의식과 명쾌하고 쉬운 단어의 사용, 거침없고 시원스러운 필력에 있다. 이런 한유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것은 당시의 과거제도 때문이었다. 당대에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려면 시험 성적만큼 혹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이었다. 이런 추천을 받으려면 성품과 실력이 좋다는 주변의 평판도 있어야 했다. 객관적이어야 할 시험에서 주관적인 평판이나 추천은 최대한 배제해야 할 요소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험 당일에 실수로 실력 발휘를 못한 인재를 놓치거나 평상시 인품이나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단지 한 번의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하는 등의 현상을 막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도 성적과 추천이 모두 반영되었다. 평소의 인품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추천인을 구하고 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 준비해둔 시문을 힘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자신의 역량을 미리 확인받는 것이 관행이었고 영향력 있는 자의 추천은 천군만마의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과거 응시자라면 반드시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다. 당대의 과거 제도는 기존의 관리 선발 방식이었던 추천의 형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 보기 이전에 자신을 이끌어주고 추천해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맺어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좋은 성적을 얻겠다고 방에 앉아서 책만 들여다봐서는 합격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추천과 시험의 성격을 모두 갖춘 것이 당대 과거제의 특징이었다.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왔다. 기록에 의하면 시험 전에 황실 공주나 재상의 말 한마디로 합격이 결정되기도 했고 몇 등으로 합격시킬지 등수까지 정해놓는 경우도 있었다. 과연 공정성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이 드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제는 당대에 처음 시행해서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던 지구상 가장 오래된 관료 선발 시험이었다. 제도의 단점은 있었지만 이를 부단히 보완해가면서 과거 시험은 1300년 이상 유지되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다. 한유는 훗날 후진을 양성하고 이끌어준 문단의 거두가 되었지만 그에게도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 청년 시절이 있었다. 그는 진사시험에 3번을 낙방하고 4번째에 합격했다. 진사시험은 관료 등용의 일종의 예비시험에 해당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바로 관직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사가 된 후에도 관직을 위해서는 다시 박학홍사과라는 시험에 통과해야 했다. 한유는 이 시험에 4번을 도전했다. 진사 합격 후에 바로 응시했지만 낙방했고 2번째 응시 전에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인을 구하는 편지를 썼다. 당시 25살이었던 한유는 이 편지에서 패기 있고 당당한 태도로 추천인에게 도움을 구했다. 천지 해변의 큰 강가에 괴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평범한 물고기나 조개 부류와는 다릅니다. 물을 만나기만 하면
바람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괴물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괴물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한 척밖에 안 되는 좁은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나 큰 언덕, 광활한 대지나 험준한 곳이 없어서 괴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괴물은 아무리 곤궁에 처해도 스스로 물 있는 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중팔구 수달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만일 힘 있는 자가 괴물이 곤궁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물 있는 대로 옮겨 놓아준다면 그것은 손 한 번 들어 올리고 발 한 걸음 옮기는 정도의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험에 응하면서 시험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의 일부이다. 젊은 청년이었던 한유는 패기 있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구했다. 이 글에서 한유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한유는 자신을 능력 있는 괴물에 비유했다. 괴물이 하늘을 오르내리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날라 죽게 되니 하늘로 오를 수 있게 나를 이끌어달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괴물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도움이 당신처럼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손 한 번 들어 올리고 발 한 걸음 옮기는 정도의 손쉬운 일이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건넨 것인지 그 대상자를 알 수는 없지만 고위 관직자이거나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지 전체에서 한유는 일거수일투족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면서 당신의 작은 수고가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보이는 한유의 어투는 당당하다. 도움을 청하는 처지의 태도가 뭐 이리 도도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관례였다. 당대의 과거 시험은 경쟁이 치열했다. 한유가 응시했던 진사관에는 매년 대략 600명에서 1000명이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평균 20-30명에 불과했다. 많은 응시자들이 죄다 백방으로 후원자를 찾아 나섰을 뿐 아니라 부탁을 받는 사람도 자신을 이끌어달라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누구를 밀어줄지를 잘 선택해야 했다. 후원해준 청년이 합격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면 추천자도 인재 발굴의 기쁨과 함께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시험을 앞두고 서로가 서로를 찾는 이 난무하는 추천과 선택의 과정에서 양쪽 입장이 잘 맞아떨어져야 뒤로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고 양쪽 모두 얻는 이익이 있었다. 그러니 한유가 비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도움이나 부탁을 하는 사람은 마냥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른다. 요구가 명확할수록 태도가 떳떳할수록 오히려 그의 실력이 궁금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내 미래는 당신의 작은 손짓에 달려 있다. 한유는 이 편지를 보내고 원하는 답을 얻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이 편지를 쓰고도 2번의 낙방을 거듭한 후에야 합격했다. 결국 이 편지는 효력 없는 글이 되고 말았지만 일거수일투족이라는 표현은 남기게 되었다. 한유의 말대로 누구에게는 아주 손쉬운 일이, 다른 누구에게는 성패를 가르고 생사를 결정짓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 사람 괜찮다라든가 한번 만나보라 등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을 가르는 말이 된다. 결정적 계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일거수일투족은 다르게 보면 요즘의 갑을 관계에 해당한다. 갑은 강자이고 을은 약자이며 갑은 힘과 지위가 있는 반면 을에게는 없다. 그래서 갑은 을을 부리고 을은 갑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갑이 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을이 자신의 열세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는 태도는 심해진다. 이 대목에서 갑의 인격이 볼품없고 초라하다면 그야말로 갑질을 해댄다. 우리 사회가 자조적으로 갑을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힘과 지위가 동등할 수는 없다. 강력한 힘과 미약한 힘,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로 차등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영원히 고정적인 갑을 관계는 없다.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갑과 을에 끼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을과 병이 엄청난 갑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게 큰 힘이 있다면 나눌 일이고 지금 조금 모자라다면 도움을 청하면 된다. 한유는 물이 필요하지만 제 힘으로는 물가로 갈 수 없는 괴물로 자신의 처지를 나타냈다. 물가로 데려다주는 일이 당신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니 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며 간청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은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에도 들어맞는다. 이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서 실제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몸이 뒤집힌 거북이, 틈새에 몸이 낀 강아지, 젖병을 놓친 갓난아기,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노인, 모두 누군가의 손길 한 번이 간절한 경우이다. 그 가벼운 손짓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 한 번 뻗고 발 한 번 내디뎌주는 것이 맞다. 또 내가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필요하다면 고민은 그만하고 한유처럼 당당하게 한 번 청해보는 것도 맞다. 세상은 이렇게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며 돌아간다. 힘의 공유의식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까? 그동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손길을 내어줬는지,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있게 청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다. 중마고.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 내가 놀다 버린 장난감을 주워가던 내 밑에 친구. 친구들 가운데 알고 지낸 지가 가장 오래된 친구는 몇 년이 되었는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 중에 있는가? 알고 지낸 시간이 길다고 해서 꼭 가까운 사이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도 오랜 친구, 어릴 적 친구는 어른이 된 후에 만난 친구와는 달리 무언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가장 순수하고 미성숙했던 시절을 함께했기 때문인지 왠지 모를 애틋함도 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오랜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한다. 글자 뜻 그대로 마땅한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말인 중마를 타고 놀던 친구라는 뜻이다. 서로 속속들이 잘 아는 친한 사이다. 그래서인지 중마고우는 현재 좋은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기록된 것을 보면 현재의 뜻과는 매우 다르다. 진나라의 은호와 환호는 친구 사이였다. 당시 진나라 왕이었던 간문제는 강직한 성품의 은호를 관직에 임명했다. 은호는 관직을 거부했지만 간문제의 간청으로 결국은 수락했다. 보통은 왕이 불러준다면 버선발로 달려갈 텐데 그가 한사코 관직을 사양했던 것은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다. 관리란 원래 썩어서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꿈에 죽은 사람을 본다. 돈이란 원래 쓰레기 같은 것이어서 돈이 생길 때는 꿈에 더러운 것을 본다. 여기까지만 봐도 은호라는 인물이 평범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세속이 쫓는 명예와 부를
이처럼 가볍게 넘어선 인물로 명성이 높았고 간 문제는 마침 이런 은호의 명성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었다. 친구에서 견제 대상으로. 그리고 은호의 친구였던 환호는 당시 충나라를 평정한 공을 세우고 기세가 등등해 있었다. 간 문제는 이런 환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은호를 측근으로 불러들였다. 왕을 사이에 두고 친구인 두 사람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긴장 관계에서 사람의 성품은 여실히 드러난다. 얼마 후에 은호는 후조의 난을 평정하고 중원을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고 출정했다가 패하여 돌아왔다. 정상적인 친구 사이라면 전쟁에서 패한 친구에게 적어도 위로 정도는 해줄 만도 한데 환호는 달랐다. 환호는 친구의 실패를 구실로 삼아 은호의 죄를 열거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왕은 상소를 믿고 은호를 유배시키고 말았다. 관직에 나가기 싫다고 거절했던 은호를 불러내어 중책을 맡긴 왕이 제 손으로 그 신하를 유배 보낸 것이다. 사실 왕도 감싸주고 싶었지만 세상이 다 아는 전쟁의 패배를 덮어주기에는 역부족을 느꼈던 것 같다. 친구의 약점을 잡고 상소를 올려 끝내 제거하다니 둘의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환혼이 한 다음의 말은 그가 친구인 은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어릴 때 은호와 함께 중마를 타고 놀았는데 내가 실증이 나서 중마를 버리면 은호가 항상 그것을 주워갔다. 따라서 그는 내 밑에서 노는 것이 당연하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실증 나서 버리면 친구가 그것을 주워갔다. 그러니 나는 그의 위에 있고 그는 내 밑에 있다. 내다 버린 말을 주워가야 했던 친구의 사정이나 심정은 안중에도 없이 얕잡아 보고 자기 아래로 생각한 것이다. 동등해야 하는 친구 사이에 위아래 운운하는 걸 보면 환혼의 사람됨은 이미 바닥까지 드러났다. 은호는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줄 알았을까? 후에 환호는 무슨 속셈인지 은호에게 관직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친구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은호는 이에 응하는 답장을 보내면서 혹시 작은 실수라도 생길까봐 편지를 수십 번을 고쳤었다. 어렵게 완성한 편지도 봉투에 수십 번을 고쳐 넣었다 뺐다 하다가 마침내 편지를 넣지 않은 빈 봉투만 보내고 말았다. 과도한 긴장이 초래한 실수였다. 여기서 은호의 심정을 알 수 있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친구에게 쓰는 편지 앞에서 이렇게 긴장했다면 이미 환혼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다. 친구 사이라면 편안해야 하는데 안절부절 못했다면 관계는 뒤틀린 것이다. 빈 봉투를 받은 환호는 내막을 모르니 당연히 화를 냈고 다시는 은호와 연락하지 않았다. 은호 역시 끝내 복귀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오랜 친구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났다. 말의 유래로 따져보자면 중마고우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도 지금은 중마고우의 추억과 향수를 짙게 보태어서 좋은 뜻으로 쓰고 있으니 세월의 흐름에 이렇게 뜻이 달라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 빈 봉투에 담긴 두려움.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을까? 환호는 상소까지 올려가며 제거해버린 친구에게 대체 왜 관직을 제안했을까? 만일 은호가 빈 봉투가 아니라 편지를 제대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관리에게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생각으로 왕의 관직 제안도 거절했던 은호는 붙이지 못한 편지에서 뭐라고 답을 했을까? 친구란
동등한 관계에서 비로소 성립이 되는데 은호와 환호는 친구라고 착각한 것이지. 진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도 같다. 환호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은호는 친구로 여겼다가 배신을 당했다. 관계 설정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다. 은호의 상심과 충격은 깊었을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의 핵심은 관계의 변질에 있다. 상수와 유배 사건으로 둘의 관계는 변질되었고 그 변질은 환혼이 주도했다. 한쪽이 변해버리면 예전과 같은 관계 유지는 어려워진다. 그래도 어릴 적 친구니까 하며 배신도 변해버린 관계도 다 참아주고 간다면 조만간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친구니까 잘못은 한두 번 봐줄 수 있고, 친구니까 내 험담을 해도 몇 번은 봐줄 수 있고, 친구니까 내게 뒤통수를 쳤지만 봐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것들을 그냥 덮어주고 간다. 이렇게 관대한 명칭이 또 있을까? 그러나 결국 이런 관계는 좋지 않게 끝이 난다. 어릴 적의 추억 공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공통분모가 없다면 중마고우라고 해도 만남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우정이든 무엇이든 사람의 관계는 추억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친구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실상은 진짜 친구가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은호처럼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으로 빈 봉투만 보내는 일을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어릴 적 친구와 성인이 된 후에도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환호는 저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친구가 왕의 부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기했고 전쟁 패배를 빌미로 삼아 제거해버렸다. 내가 놀다 버린 장난감을 주워가던 친구가 커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친구의 성장과 발전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본심이 발동한 것이다. 반면에 은호는 친구인 줄 알았던 한혼회에서 관직에서 밀려나 유배 생활을 했고 뜻하지 않은 친구의 요청을 받고 고심하며 편지를 썼다. 환혼이 적인지 친구인지 이때까지도 구분을 하지 못했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환혼에게 당한 경험으로 그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면 배신의 상처가 컸던 것이다. 이래저래 은호에게 마음이 쓰인다. 중마고우란 말은 정겹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오랜 벗이 주는 편안함과 믿음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말의 유래는 냉정하고 얄팍한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은호와 환혼의 관계를 보면 그들은 이미 친구가 아니었다. 고사성어에는 관중과 포숙의 관포지교나 배가와 종자기에 지음이 전하는 진정한 우정도 있는가 하면 은호와 환혼의 중마고우와 같은 관계도 있다. 예로부터 진정한 친구는 얻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니 친구가 적다고 혹은 없다고 한탄할 일도 아니다. SNS 친구 맺기 등으로 사회교제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그렇다고 진짜 친구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친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눈 마음의 깊이와 진심이 전부이므로. 이 책은 여기서 소개한 4개의 고사성어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총 25개의 고사성어가 가진 반전의 뜻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생겨날 당시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들을 소개하며 단순히 뜻풀이에서 그치지 않고
전뜻과 원뜻의 차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